쉬웠다라고 봅니다. 쉬운 이유는 여러 가지들 결과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생각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쉬웠다라는 이야기는 소방 기계 전기가 많이 나와서 쉬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소방 기계 전기가 반 이상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특론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한 거, 기초를 완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주기율표라든가 뉴턴의 역학이라든가 열역학이라든가 4층 연산 이런 것들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4층 연산을 이해하게 되면 제백 효과라든가 펠티어 효과라든가 톰슨 효과가 대단히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파 T 이렇게 암기하실란가 모르겠지만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쉬운 거거든요. 공부를 하려면 자꾸 뭐예요? 야, 좋은 자료 없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적 레벨로는 그걸 찾아낸다든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됩니다. 이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 교재에 충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시사성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원칙 하에 강의하고 자료를 만듭니다. 저 뒤에 보면 하이록시 안전거리 나온 거 있잖아요. 히드록실아민. 여러분들은 특론에 집어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겠어? 라고 하려면 모르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강사가, 저 저자가 왜 그러한 어떤 소식들을 내놨겠는 건가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렵겠죠.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특론 쪽에는 뭐가 된 거예요? 분말 소화 약제 쪽에 들어있는 거죠. 2번도 특론에 들어있는 거고요. 3번은 특론에 있지만은 운동법칙은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자주 해가지고 그러겠죠. 4번도 특론에 있는 거, 5번도 있는 거고, 6번은 두 번째 나온 문제예요. 7번은 너무너무 두 번째 나왔고요. 8번은 미산란,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열전 현상 3가지. 특론에는 펠티 효과까지 있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쉬운 거죠. 11번은 모든 답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원칙이니까. 나는 그렇게 원칙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12번, 13번도 특론에 있는 이런 문제네요. 어려울 수 있었겠죠. 2교시 한번 볼까요? 1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1번은 왜 그러냐면
상당 길이나 조도 개수나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근데 이게 마찰 손실을 때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거 선택하지 않아요. NFP 13에 나온 내용이에요. 수리계산하는 장에. 그 다음 2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산업계에서 전문가가 안전관리자한테 요구하는 두 가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CA, 컨스켓 애널리시스 있잖아요. 이염소 평가하는 결과물. 또 하나는 MSDS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열 몇 가지 통암기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열 몇 가지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16가지, 15가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양이 많은데 어떻게 통암기 합니까? 무조건 통암기 해야 될 게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수리계산 절차.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가스계 설계 프로그램 제한사항. 하디크로스 절차. MSDS.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능 설계.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전 재난 영향 평가. 이런 말이 많죠. 통합이 해야 될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 말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16가지를 어떻게 하는 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수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직 뭐예요? 눈이 안 뜨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게 연구반에서 자주 평가했던 거죠. 근데 고민했을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이런 건. 안전관리 가이드. 안전관리 가이드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고민해야 되겠죠. 이 방재청에서 나온 그런 기준일 수 있는 건가? 소방청. 아니면 뭐가 된 거예요? 기사회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뭐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인가? 또 화재보험에서 나온 가이드인 건가? 너무 뭐가 된 거예요?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런 건 저는 안 합니다. 잘 알아도 선택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닌 건가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제한사항이 있잖아. 아니, ESS에서 쓰시러 왔는 제한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뭐가 된 거야? 안전관리 가이드라는 건 제한사항이잖아. 지문에 대한 제한사항이란 말이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지문에 대한 제한사항이 어느 제한사항인지 이해 안 되잖아요. 이런 선택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 4번은 특론에 있는 거잖아요. 5번은 이거 뭐 특론에 수록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6번은 핵심 예상 문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법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된지도 모르고 시험 못 썼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왜? 국가에서 돈 대주는데 응시 한 번은 해줘야지, 이런 느낌이겠죠. 왜? 정초부터 시험인데 오늘 한 해를 농사 잘 짓기 위해서는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근데 가봤더만 막상 뭐 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지. 3교시 송풍기의 시스템 이펙트. 여기저기 뭐가 된 거예요? 송풍기 이런 재현과 관련된 교재들 보면 시스템 이펙트가 뭔가라는 게 나와 있죠. 근데 책들이 어렵게 나와 있어요. 2번 축전기 용량 환산 계수. 이것도 암기해야 돼. 축전기 용량 환산 계수를 결정한 영향인자 말고 축전기 용량 환산한 절차 있잖아요. 암기하셔야 된다니까. 그 중에 영향인자를 물어본 거예요. 절차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왔네요. 성능 설계. 무조건 통합기야, 이거. 저 강의할 때까지 이 동영상 찍는데 통합기식 하라라는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셔야 돼요. 4번은 뭐예요? 실무에 능한 사람이 좋겠죠. 5번은
통신구, 거기에 대한 뭐가 아닐까요? 6번은 통론의 안전거리 계산. 이게 핵심이죠. 4교시, 쇼트. 너무너무 자주 나온 거죠. 2번 계산 문제. 아유, 좀 유치하네요. 3번 통론에 그대로 그림까지 있잖아요. 4번 없죠. 5번 6번 다 있죠. 이번 시험은 그래서 대단히 쉬운 시험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럼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볼까요? 쫙 보면 1장 2장 쭉 보는 것보다 1장은 뭐예요? 기본 선어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 뭐 적게 나왔네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2장은 뭐가 된 거예요? 그 앞에 9문제 나왔는데 4문제밖에 못 나왔는데, 근데 꼭 알아두셔야 돼. 작년에 개정안들이 개정된 건 아까 피난처 승강기밖에 없어요. 개정안이 많이 나왔다고. 내와 충전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뭔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지. 화재 확산 방지 구조 뭔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방화구획 그런 것들이 개정된다라고 한다면 핵심 예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건축 쪽의 흐름이 이미 개정안들이 거의 뭐예요? 건축법은 많은 개정안이 됐는데 피난처 승강기만 됐다는 이야기는 이해 요구 집단들이 너무나 저항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못한 거 아닌 건가요? 피난처 승강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공동주택에도 피난처 승강기 설치해야 되는 거고 상위법으로 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피난방안 규정됨에 관한 규칙이 시행령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더 중요도가 더 높아진 거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2장은 116회 때 거의 기준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설치 기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은 2장 암기 많이 한 사람 합격한 거야. 아니 116회 합격한 사람들은. 그럼 어쨌다는 얘기예요. 이 건축 방제를 공부할 때는 뭘 눈여겨보라는 얘기야. 개정 고시될 때 눈여겨보셔서 타이밍을 잘 보시라 이런 얘기죠. 3장, 4장, 5장은 산업계 화재인데 이번에는 이연물 쪽이 많이 나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산업계를 공부하고 싶다. 시간은 없다. 그러면 이연물 쪽은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서방기계 전기 이게 뭐예요? 기준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야. 이건 당연히 예상했죠. 7장, 8장은 뭐란 말이지? 116회 9문제 2문제밖에 안 내요. 기준보다 적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보다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적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이번엔 많이 나왔어. 다음에는 그러면 적게 나오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시험은 1장, 2장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1장, 2장. 연소 방화하고 건축 방제.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하십시오. 연소 방화는 좀 깊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1교시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이번에는 제일 10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게 되면 뭐 쉬웠다라고 돼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원소 주기율표상 일족, 칼륨, 나트륨. 이 주기율표에는 이게 있는데, 족, 주기, 이게 됐죠. 그리고 이 주기에 대해서 이해되고, 족은 뭐가 된 거? 1족, 2족, 7족, 8족. 요즘 분류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종내 분류하는 걸로 하세요. 우리 소방에서는 18쪽 여기까지 있는데 그렇게 아까 하지 마시고 얘 알아두셔야 돼. 1쪽, 2족은 같이. 왜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분말 소화약제와 관계 있는 거고,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삼류 이온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D급 화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쪽, 할로겐 화합물이죠. 우리가 이야기한 가스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스계인 불활성 가스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를 이해하려면, 화학적 소화는 얘가 기지겠죠. 화학적 소화를 이해하려면 주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주기는 1주기, 2주기. 주기가 뭐예요? 많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자 껍질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야. 원자과 전자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걸 전기 음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잘 끊어져서 화학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분말 같은 경우는 일족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리낙하, 구운구, 베마칼스바, 세브랄, 탄실, 계주라. 뭐 저도 지금 암기하고 있어요. 지린비암비, 불염불염, 헤네아크세라. 주기율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어쩌다라는 이야기야. 전자급 지술이 많아지니까 잘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잘 끊어진다. 잘 끊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화학적 소화가, 이런 이야기야. 단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 영향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청정 소화약제는 뭐라는 거예요? 불소나 브롬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야? 불소나 염소를 사용하겠다. 다른 말로 소화 효과는 떨어지지만 환경 영향성을 개선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륨, 나트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족을 알카리 금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알카리 금속 특성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응성이죠, 반응성. 그래서 주된 소화는 화학적 소화를 하는데, 나트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을 알고 있냐 물어본 게겠죠. 연쇄 반응은 뭐예요? 전파 반응, 분기 반응이다. 연쇄 반응 억제는 전파 반응, 분기 반응을 억제하는 거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가 더 큰 거예요? 나트륨이 수리낙하.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아래에 있네요. 잘 끊어지겠죠. 어떤 게 더 소화가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칼륨. 뭐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뭐 이런 정도 쓰지 못했을 거예요. 2번은 우리 강사가 할 것이고요. 3번의 뉴턴의 운동법칙. 너무너무 자주 이야기. 이 계속 동영상 찍어 보세요. 이 앞에도 찍어놓은 것도 뉴턴의 3력학 계속 한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복귀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는 거겠죠. 뉴턴의 운동법칙이란 뭐예요? 그냥 뉴턴의 운동법칙 1. 관성의 법칙 2. 가속도 법칙 3. 작용 반작용 법칙. 그런 어떤 분류체계는 하수 중에 하수 분류체계인 거고요. 그냥 운동법칙이에요. 저는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제3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법칙, 2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2법칙을 보통 많이 이야기하겠죠. 2법칙을 이해하려면 1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F는 MA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운동이잖아요. 가속도가 힘이다, 힘이 가속도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수식들을 볼 때 잘 보셔야 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으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돼.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가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잖아요. 속도 변화입니다. 이런 이야기야. 가속도는. 속도는 속력의 변화, 방향의 변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가속도를 만들면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학적인 힘이. 가속도를 만들려면 뭐예요? 속력의 변화를 주든가 방향의 변화를 주게 되면 힘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멀었어. 단어 중심으로 힘 F는 M에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얘와 얘와의 관계, 얘와 얘와의 관계, 이런 것들 읽어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관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야.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적인 뭐예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공부하는 맥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계속 본질이 뭐야 이게 찾아내려고 하니까 본질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그게 어떤 개념이 정립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질량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유의 속성이고 질량 중량은 변한다.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 단어 뜻이 뭐예요? 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질량이 관성만 있는 거 아니고 질량이 뭐예요? 운동과 만났을 때는 관성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운동과 만났을 때는 역의 관계 있잖아요. 역의 관계 있잖아요. 운동의 반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질량은. 그랬을 때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질량은. 그러니까 질량이 어떤 움직임과 만나면 그때는 그 질량은 관성으로서 작용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이해해야 돼. 수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학은 과학이야. 과학은 논증이야. 실험이야. 정량적인 거단 말이지. 결국 수학은 뭐예요? 과학이니까 결국은 수학은 뭐가 된 거예요? 언어예요, 언어. 공통언어. 만국의 공통언어지. 또 어쨌다는 이야기야. 질량이. 중력과 만나면 질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력이야. 또 질량이 에너지랑 만나면 질량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량이 어떤 관계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질량 그 자체 속성 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야. 현대 학문을 여러분들이 포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본질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 관계에서 정의 내릴 뿐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껏 가서 뭐 하는 거야? 어디가 좋은 자리에 있구나. 어디가 누가 잘 가르친 거야. 그러지 말란 이야기인 거예요. 10년 전부터 저는 이 관계를 이야기해 준단 말이야. 아직도 멍하니 있단 말이지. 이게 미치는 거지. 이게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운동을 설명하고 싶어. 운동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운동을 설명하면 운동을 계속 운동을 뭐예요? 속도 변합니다. 속력의 변합니다. 방향의 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남들이 못 알아먹는단 말이야. 그 뭐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에 역의 관계가 운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관성입니다. 그 관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일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칙을 설명하려면 일법칙이 있어야지 이 법칙이 설명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은 얘겠죠. 일법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이야기야. 힘과 가속도는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는 플러스잖아요.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칙연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양을 이야기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뭐가 된 거예요? 비례 관계냐, 역의 관계냐. 저 둘은 무슨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의 관계에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속도 방향과 역의 방향의 힘을 뭐라고 한다는 이야기야? 이 힘이야, 이거. 그때 힘은 관성력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속도 변하지 않으려는 힘, 그게 관성력이다니까요. 다시, 속도 변하지 않으려는 힘, 그게 뭐예요? 관성력인 거예요. 속도 변화, 가속도지, 운동이죠. 이게 뭐예요? 변하지 않으려는 힘, 관성력인 거예요. 수격,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 붕괴, 내진, 점성, 이번에 점성 나왔잖아. 이것들 다 뭐 하는 거예요? 뉴턴의 삼력학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원래 유체는 어차피 변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이게 한단 말이에요. 변화했단 말이에요. 뭐가 변화한 거예요? 아, 속력이 변했잖아요, 속력이. 속력의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변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속도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방의 힘은 이렇게 가겠죠. 가속도와 반대방향의 힘이 있다.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성력이야. 관성력인데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점성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 관성력을 점성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야. 펌프가 이렇게 기동한단 말이지. 속도 변화가 생겼겠죠. 그 반대방에 뭐가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더라. 이 관성력을 뭐 한 거예요? 물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수격, 충격력이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야. 이런 건물이 있는데 지진파, 속도 변했네요. 방향이 계속 변했네요. 가속도가 작용한 거야. 반대방이 뭐가 작용한 거야? 힘이 작용한 거야. 관성력이죠.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지진 때문에. 그래서 지진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지 별도로 점성력이 별도로 있는 거고, 뭔지 아시겠죠? 충격력이 별도로 있는 거고 지진력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성립되는 거야. 어떤 관계, 속도 변화가 생겼을 때와 관계, 반대 방향이다. 이걸 이해해야 한단 말이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에 저항하려는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 방향에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야지만 균형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 우주의 질서야. 그러면 이 관성력과 이 운동력은 역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 힘의 방향이 어디인 것인가 라고 표현하려면 시그마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힘의 합력이 제로면 이렇게 되는 거고, 힘의 합력이 제로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제3법칙은 1법칙과 2법칙의 합력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1, 2, 3법칙을 따로따로 공부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 1법칙과 2법칙, 3법칙은 하나인 거야. 하나인데 표현을 하나인데 어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건가요? 얘를 설명하기 얘가 필요한 건가요? 얘를 설명하기 얘가 필요한 건가요? 이 관계를 포착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뉴턴의 삼력학이 눈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식 처음 보실 거예요. 이런 수식 처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넘기면 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과 관성은 어떻다는 이야기야? 역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역의 관계 있으니까 뭐예요? 힘의 방향이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힘의 합력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느 방향에 힘이 작용하는 건가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게 삼력학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관성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 어떤 거예요?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표현했던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야. 열역학도 마찬가지지. 열이란 뭐냐? 운동에너지잖아요. 운동에너지인데 열은 뭐예요? 운동에너지인데 뭐가 된 거예요? 집합적인 거예요. 분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 아까 분자, 질량이란 말이지. 질량의 본질은 또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응? 아까 질량은 운동과 만나면 관성이다니까. 열도 흐르면 운동인 거야. 열도 질량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잖아요. 분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단 말이야. 그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인 거야. 그 운동 에너지라는 건 다른 말로 어쨌다는 얘기인 거예요. 운동과 만나면 질량은 무슨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성의 역할을 갖고 있는 그 열관성인 거예요. 그게 열관성. 어렵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열역학과 열역학이야. 역학 힘을 이야기한단 말이지. 힘. 열과 뭐가 되는 거예요? 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힘은 일이죠. 일. 힘 곱하기 거리. 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1이단 말이지. 결국 뭐가 된 거야? 열역학이란 거 열과 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열과 일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열역학 이렇게 해야죠. 열학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참. 열역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역학, 열학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뭔 양이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 뭐예요? 일에서 열이 가게 되면 열에서 일로 가게 되면 어쨌다는 양인 거예요? 얘는 어쨌다는 양인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효율이 몇 프로니까? 100%겠죠. 운동해. 땀 나네? 안 나요? 여러분이 운동했더만 땀이 나잖아요. 뭐하러 공부합니까? 운동하면 땀 난다는데. 참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도 공부한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한번 한 말이지. 열을 가지고 일 시키려다 하다 보니까, 아까 얘가 무슨, 열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는 이야기야? 일을 안 하려는 관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효율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공부하는 게 열역학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열을 어떻게 잘 관리해가지고 효율을 높일 것인 건가? 그게 열역학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있을까요? 많겠지. 지금 막 뭐라고, 무척, 나는 다 이해하고 있어. 그렇게 이해하겠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는 사람 10%도 안 돼요. 왜요? 강의가 어렵거든. 생전 처음 들어본 내용이거든. 뉴턴의 점성법칙도 마찬가지야. 이 역학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뉴턴의 점성법칙이라는 거, 뉴턴의 힘, 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속도 변화잖아요. 힘이 작용하면 속도 변화가 생긴다. 속도 변화가 생기면 힘이 작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 이런 거겠죠. 유차. 속도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뭐가 작용한 거야? 힘. 그 힘이 작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체니까 그 변화를 속도 변화를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변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작용하면 변형이 발생하는 거예요. 변형 다른 말로 뭐예요? 속도 변화 다 같은 말이야. 힘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물질을 뭐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을 유체라고 정의한 거고, 뭔지 아시겠죠? 이 속도 구배와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을 뉴턴 유체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너무너무 쉬운 거겠죠? 흑연화, 트래킹, 열역학. 오늘 이 뉴턴 역학하고 열역학만 가져가도 선방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어려워요. 내가 강의하지만은 수십 번 강의해도 못 받아들여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열과 본질은 뭐다? 움직임. 운동 에너지니까. 다시 한번,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하려는 속성도 있으면은 뭐 또 속성이 있는 거야?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일을 시키고 싶어. 일을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을 줘야 돼요. 열받게 돼요. 막 그런 거네요. 온도차를 두는 거예요. 뭘 둔다고요? 온도차를 뒀더만 막 얘가 일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그 연락각체의 영법칙인 거예요. 본질이 그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야. 다시 한번. 열의 본질도 뭐다고요? 질량인 거야. 열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만나면 뭐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다? 관성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 관성을 깨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뭘 둔다? 온도차를 둔다. 그랬을 때 뭘 한다? 일을 하더라. 이게 뭐가 된 거야? 그게 영법칙인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게 전도, 대류, 해열, 막 많죠. 온도차를 줬더만 해열이 가는 거야.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고. 열이 이동하는 거야. 전도대로 열 이동 아닌가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행동 습성에 의해서 계속 움직인다고. 전라도 말로 짠하지. 수업시간 늘 이야기하지만은 단어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세상을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지금의 시대는 단어 중심으로, 그 단어들의 관계 중심으로 세상을 읽으려고 노력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열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관성이다, 이런 생각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열이 움직이고, 이렇게 열이 유출입이 있지만은 에너지 전체적인 총량은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게 우리가 블레비를 설명한다 했을 때, 탱크. 이거 뭐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라라고 하죠. 시스템. 서라운딩, 주변이라고 하죠. 주변과 열의 유출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열이 뭐예요? 지금 움직이잖아요. 에너지 총량을 어쨌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에너지는 뭐가 된 거예요? 물리야, 물리량이란 말이지. 근데 특이하게 열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또 하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다른 것은 에너지 질은 이야기하지 않아. 열은 에너지의 질의 속성도 갖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법칙인 엔트로피예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제 3법칙은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열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온도를 이해해야 돼. 그럼 어쨌다는 얘기, 온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온도는 분자 하나, 원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예요.
해열이 mc 델타 t잖아요. 얘를 넘기면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전체 열을 전체 질량으로 나눈 거야. 분자 하나가 되겠죠. 분자 하나, 원자 하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게 뭐예요? 온도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질량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질량이 있죠. 질량이 없으면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말은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야. 절대 온도까지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절대 온도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질량, 부피, 운동 에너지가 없다라고 가정한 지점인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왜? 마이너스 213도에 도달해도 질량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물질이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부피가 없어졌고 질량이 없어질 수가 없겠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마이너스 213도의 근처에 가게 되면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어 있는 거야. 기체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다는 이야기인 거야. 마이너스 213도까지는 기체 상태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열이 본질이 뭐냐는 거, 온도, 뜨겁고 차가운 정도, 이런 개념을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아까도 얘기했죠. 그 자체 본질은 없다는 이야기인 거야. 뭐랑 같이 봐줘야 돼? 온도와 뭐 하는 거야? 질량, 부피와 관계를 같이 봐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온도의 정의가 기존에 뭐예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라는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니 어렵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서정상수 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273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지만은 기체가 마이너스 203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도달했다는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부피가. 예? 저러죠. 이거 부피잖아요. 온도 부피 아닌가요? 부피가 0이잖아요. 마이너스 213도는 부피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물질이 부피가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매해 이렇게 강의하지만은 그냥 제 양반이 강의 잘하러 하는가 라고 한다면 다른 학원에 강의 가서 들으시라 이런 이야기야. 뭐 제 양반이 까칠하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도망하지 않아요. 저는 학문은 예전 하는 학문과 완전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 예전에 뭐가 된 거예요? 통함기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공부는 여러분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빠뜨리는 거야. 운 좋게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해가지고 10년 넘게 불합격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 온도가 제로면 부피도 제로가 돼버리겠네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다 온도가 뭐가 된 거예요? 상대적이었는데 온도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야. 절대 온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온도에 대한 정의예요.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야? 운동에너지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졌다는 이야기는 운동에너지가 커졌으니까 부피가 커졌겠죠. 그래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절대 온도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은 절대 온도에 도달한다 이런 표현은 쓰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체가 온도가 낮으면 붙어서 액체가 되겠죠. 이렇게 액체 같은 온도가 낮으면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존재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야. 그게 열역학이에요. 수원 한번 보시고요. 여러 칼럼 이따 강사들이 할 거예요. 미살랑 열전 현상은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 열전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뭐예요? 4층 연산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야. 4층 연산은 처음에 초등학교 때 뭘 배웠나 그랬어요? 양관점. 덧셈은 증가, 뺄셈은 감소.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지. 중학교 때는 뭘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좌표를 배우죠. 좌표. 그 좌표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층 연산의 두 번째 큰 뭐예요? 의미는 방향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방향.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안 그래요. 이건 방향이 없는 거죠. 얘는 양이야. 이 벡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이 만약에 플러스면 이쪽은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이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면 반대 방향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좌표를 배운단 말은 다른 말로 4층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뭘 배우는 거예요? 방향에 따른 걸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관계. 이게 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어떤 거예요? 비례 관계에 있냐, 역의 관계에 있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이 관계를 이해하면 레이놀드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성력과 관성력과 점성력의 이 둘은 힘이 두 개잖아요. 힘이 두 개인데 어떻다라는 얘기야. 역의 관계의 힘이니까 역의 관계의 힘 중에 어떤 게 더 지배적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가 지배적이냐 얘가 지배적이냐. 두 개의 힘 중에 두 개의 힘은 무슨 관계예요? 역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무슨 관계예요? 역의 관계에 있는 힘이 어떤 게 지배적인 거냐 그걸 눈에 보셔야 돼. 관성력이 지배적이면 관성력은 변하지 않으려는 거니까 이런 유체를 흐르겠죠. 난류다 이런 이야기야. 점성력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어디서 많이 나더라? 충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값을 레이노드 값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 이 뜻이 이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인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세 번째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4층 연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잘 알아두세요. 오늘 세 가지만 가져도 됩니다. 첫째가 뉴턴의 운동과 관련된 법칙, 열역학과 관련된 법칙. 그 다음에 뭐 있는 거예요?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4층 연산에 대한 해석,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뭐가 된 거예요? 열전 현상, 열전 뭐가 된 거예요? 열과 전기와의 관계, 전기와 열과의 관계, 이게 열전 현상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다는 얘기인 거예요. 열이 어떤 열, 그 말은 다른 말로 열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발전기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폐열, 지열, 땅의 지열로 전기 만든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플랜트 그 화학 공장에 이런 폐열들을 가지고 전기 만들자. 그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하겠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게 원래가. 또 하나는 뭐가 된 거예요? 열전. 이제는 뭐 한다는 이야기요. 이 열전 현상이 냉각 효과를 갖고 있을 수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열전 발전, 열전 냉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전 현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열전 현상을 통해서 냉각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즘 여러분의 그 뭐예요? 웅긴 코이 이런 데서 나온 거 뭐가 되는 거예요? 냉온수기 있잖아요. 그거 전부 열전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열전 현상은 전부 PN 반도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전을 알죠. 줄전은 I에 자생 RT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열이 발생하면 전기가 흐르더라. 이건 줄열이 아니에요. 줄열은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얘가 핵심이에요. 전기가 흘러야지만 열이 발생하더라. 이 비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기를 주우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을 주우면 전기가 발생하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 전기가 흘러야지만 뭐가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열이 발생하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줄열 이후에 역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 그거 뭐예요? 이 가역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시작한 게 여기서 이야기한 제백 효과, 펠티의 효과, 톰슨 효과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수식 자체가, 제백 효과는 수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백 효과는 알파 T 이게 되잖아요. 델타 T니까 온도 차잖아요. 온도 차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냥 가역이 가능한 거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펠티의 효과는 어떻다는 얘기인 거예요. 펠티의 효과는 파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얘네들은 상수고, 얘네 이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죠. 지금 뭔 얘기 아시겠어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냉접점이 될 수 있고 온접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일단 몰라도 된다니까. 여러분이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줄열을 알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 제백 효과를 알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 얘네들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역 관계냐, 비가역 관계냐, 이런 관계로 접근해 봐야지만 얘네들이 본질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톰슨이라는 사람은 수식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타우, 상관없어요. 타우, I, 델타, T, 이렇게 되면, 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얘와 얘는 무슨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백 효과와 펠티 효과는 역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오케이? 만약에 비례 관계면 이렇게 썼겠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역의 관계인데,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둘은 역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니야.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재료의 특성. 재료의 특성은 어쨌다는 이야기야. 어떤 것은 열을 흡수하려는 네거티브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어떤 것은 열을 방출하려는 포지티브 특성을 갖고 있는 재료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얘도 어쨌다는 얘기야. 정특성, 부특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정특성이 이쪽에다 하면 부특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얘만 고려한다면, 얘가 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Q는 타우, I, 델타, T. 얘가 순방향 정특성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이쪽 방향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흡열되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야. 뭔지 아시겠습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죠.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반려라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 제로가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얘가 정방향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방향 흘 수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흡열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얘가 이렇게 되게 되면 반려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온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만 흐를 거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뭔 관계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역 관계. 그러니까 정특성을 갖고 있는 재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부특성을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양의 특성, 음의 특성. 포지티브, 네거티브. 보통 뭐예요? 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거티브는 철. 그 철 콘스탄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철은 뭘 갖고 있는 거야? 음의 특성. 콘스탄은 양의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철, 콘스탄탄 한다면 아까 뭐가 된 거예요?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예요? 반대표로 양의 특성을 갖고 있겠죠. 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열하는 건가요? 양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열하는 건가요?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예요? 방열해볼까 얘가 냉접점이 되고 얘가 온접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백 효과야. 어떤 책에는 뭐 두 개 물질이냐 하나 물질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다니까. 지금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냉접점, 그럼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온접점이 되고 얘가 냉접점이 되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톰슨 효과는 게 여러 어려운 거죠. 이게 동영학적이니까 집에 가서 많이 보세요. 개념 잡기 어려워요.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삶을 보고 이 정보 보고 정보 가공 못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보를 못 찾아내요. 저는 맨날 주중에 놀아요. 그래 딱 이런 거 보게 되면 30분이면 이런 거 다 하나 정리할 수 있어요. 탁월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되는가? 아까 구리, 이 도선, 구리인 도선을 T1, T2, 온도가 고온, 저온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아까 무슨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포지티브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온도가 높은 건 낮은 것은 포지티브죠. 전류를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류는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얘는 뭐 한다는 얘기야? 흡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전류를 이렇게 보내면 발열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톰슨은 아까 뭐는 거예요? 얘는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재백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전류 얘는 펠트에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재료 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톰슨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온도가 이렇게 가고 전류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야? 역의 관계에 있다는 걸 밝혀낸 거야 처음으로. 만약에 이 철이 이제 이 도선이 철이야 철. 구리가 아니고 T1, T2다라고 한다면 온도는 이런 방향이겠죠. 흐름이
포지티브 방향이잖아요. 어? 전류도 이렇게 흐른다라고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제로가 무슨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네거티브. 이게 하나가 네거티브. 이게 마이너스. 흡류를 하는 거야. 아까 구리는 아까 방류를 한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 게 톰슨 효과다니까. 지금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많은 거지. 어쩔 거냐고요. 어려우면 많은 거지. 잘 들으세요.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뭐 똑똑한 사람들 많겠죠.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어찌됐든 여기서 나온 강사들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나가면서 그러지. 내 잘나서 나갔어. 막 이러겠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 청출어람? 아, 좋죠. 청출어람 했을 때 그 뿌리도 무슨 색깔인 거예요. 어? 형이 다 이런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 예. 그러게 되면 뭐가 되는 거? 돈을 못 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10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램버트 비어. 혹시 이 기억나는가요? I나 I0 2-CS 기억나신가요? 넘기면 투가 1이 되겠죠. 노구 씌우면 이게 되겠죠. 뒤집으면 이게 아까 마이너스를 플러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역액관계 있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나누기 뒤집는 거야. 그거 뭐가 되는 거야? 넘기면 이런 뭐 수식이 있겠죠. 이게 관관계수인 거예요. 그런데 넘기기 전에 이게 되겠죠. 얘를 뭐 D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오케이? 이 값을 얼마나 주겠다는 거야? 8. 원래 뭐 2에서 우리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빛이 있을 경우, 빛이 없을 경우는 얼마인 거야? 얘가 2에서 4. 빛이 없을 경우는 5에서 10. 유도등이니까 이거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5에서 10의 값을 선정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 값 중간에 얼마 값을 선택하겠다는 얘기가 8. 그거 어쨌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이 값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야. CSL은 뭐가 된 거예요? 8 이런 뜻이잖아요. 이 값이 얼마인 거예요? 0.3. 어려워요. 어렵겠죠. 어려워? 뭐 어렵겠죠. 2교시 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왜요? 어려워요? 그렇게 내가 강조한 게 뭐가 된 거예요? 냄비식. 기억나신가요? 냄비. 지금 아는 척 해줘야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떨어졌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겠지. 하지만 얼굴은 어떻게 해야 돼? 무척 잘 풀었던 것처럼, 다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그런 뭐가 된 거예요? 표정 관리 해 주셨어야지. 그런 거래, 젊은 친구. 표정 관리는 뭐야? 이 문제 100번 풀었어. 하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 그 템포 스위치를 몰라서 떨어졌다는 놈.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4층 연산을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2-1번) 뭐 이런 것은 모르셔도 돼요. 뭐 또 나오겠어요? 한번 또 쓰지 마세요. 그 출제자가 뭐예요? 악이 바칠 거 아닌가?
이 앞에 냈는데 또 몰라? 또 내잖아요. 또 쓰지 마세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된 거예요? 아, 소방한 사람들은 내가 너무 과대 평가했구나. 좀 쉬운 거 내야 되겠다. 그때 합격하세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먼저 걔네들 설계 방식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스케줄 방식이냐, 수리 계산 방식이냐. 배관 스케줄 방식은 우리식으로 하면 별거 있잖아요. 가나다 235장 368장 무슨 이야기 모르셔도 돼요. 노즐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상당 길이의 기본 원리는 달세식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야. 달세식은 이거잖아요. 얘를 뭐예요? 얘를 K로 두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얘를 F로도 둡니다. 이게 부착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야. 손실계에서 K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얘를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남다예요. X 아니에요. 지금 글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등가기를 이야기한다. 이게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해석한다. 동일 직관에 얼마의 길이로 환산하는 건가. 그게 뭐다는 이야기예요. 등가길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기본 원리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뭐예요? 걔네들은 NFP 코드에서는 수계는 무조건 하점 1년식이다 보면 돼요. 하점 1년식의 기준은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이 기준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야. 얘도 기준을 얼마로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120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야. 얘는 스케줄 40배관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지. 그럼 내가 스케줄 20을 써. 보증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스케줄 저도 100을 해. 보증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FP 13은 스케줄 40배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보증해주냐? 40에 비해서 실제 내격이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 유도된 개수를 곱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개수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스케줄 120이면 스케줄 40에 120이 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케줄 남바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경은 좁아지는 거야. 얘와 얘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여기 관계에 있다. 뭔 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 부속이나 부속 피팅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속도 생기는 거잖아요. 방향이 변했잖아. 아까 힘이 작용하잖아요. 충격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20배관에 부속류는 스케줄 40 쓰자. 그럴듯해. 천만의 말씀이야. 아까 이야기하지만 스케줄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경이 커지는 게 아니라 뭐가 커진다고요? 내경이 적어지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120보다 스케줄 20은 내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양의 값이 나오는 거야. 더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분모가 내경이 더 적잖아요. 그 1보다 더 크게끔 된다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뭐가 돼? 100 이게 바로 집에 예쁘잖아요. 같은 값이다니까. 120에 10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4.87 있잖아요. 같은 개념이 된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뭐가 된 거예요? 100 4.87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보존계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조도계수도 마찬가지야. 조도도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상당 길이를 이야기하는 상당 길이. 조도도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조도도 뭐가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얘를 조금 전에 얘를 이야기해야 돼. 4.87 1.85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계수를 해주는데 똑같은 거예요. 120분의 기타 C값이 얼마냐? 이해하시겠어요? 얘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마찰 손실의 상당 길이 여기 있잖아요.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가 된 거예요? 수정 계수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C팩터도 어쨌다는 얘기야. 계수가 있는 건가요? 얘도 계수가 있는 건가요? 저기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찰 손실 계산 시 어떻게 하는 거냐? 하점 1년씩은 그렇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먼저 뭘 한다는 얘기야? 가로 2번. 스케줄 40 강간과 기타 관의 내경을 계산한다. 내경. 그러고 난 다음에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수를 곱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도계수 C를 마지막으로 보정해 준다. 이런 식이네요. 쭉 넘기고요. (3-1번) 송풍기 시스템 이펙트가 뭐냐? 어려운 문제죠. 저도 못 풀었을 거예요. 이제 먼저 이런 개념을 보겠죠. 이게 뭐 시스템 이펙트를 물어보지 않고 제한사항이 있죠. 뭐가 제한사항이 뭐예요? 송풍기죠. 뭐라고요? 송풍기의 시스템 이펙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 이게 제한사항인 건 아닌 건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펌프의 이상현상을 물어보는 거하고 캐비닛을 물어보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펌프의 이상현상 중에 뭐만 적으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캐비테이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캐비테이션도 마찬가지야. 그냥 캐비테이션 하면 너무너무 많죠. 기포 발생하는 거니까. 수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펌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중에 펌프에서 캐비테이션을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은 그냥 캐비테이션 하면 펌프에서 캐비테이션 쓰려는 건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알지? 펌프에서 물어봤을 거라고 아는데 저는 안 쓴다니까.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수온에서 발생할 수 있고 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펌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그 2페이지만은 어떻게 써? 한 10페이지는 써줘도 부족한데.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나왔는데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거와 유사한 것들이 계속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 흡입축 직관, 토출축 직관의 길이를 몇 티 이상 띄워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잖아요.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게 시스템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르만 바꿔놨을 뿐이죠. 이게 예를 들어 흡입축, 토출축에 몇 티 이상 띄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다 썼을 거예요. 기출문제 그런 문제 많이 몇 번 나왔잖아요. 유사한 것들. 그랬는데 시스템 이펙트 쓰시오라고 하니까 못 썼겠죠.
지금 예를 들면 마찬가지야. 도엔 테스트 쓰시면 너무너무 잘 썼겠죠. 응? 예전에 뭐요? 인클로저 인터그레티 테스트 그러니까 못 썼단 말이야. 예전에 그런 문제 나왔단 말이죠. 인클로저 인터그레티 테스트라고. 방호 공간의 무결도 시험. 다른 말로 방호 공간의 누기 테스트 이런 뜻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엔 테스트면 다 아는데 단어만 바꾸면 못 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다 이런 이야기야. 쉽게 이야기해서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성능곡선, 이런 성능곡선은 제조사에서 보면 송풍기 이렇게 이 직관의 송풍기 흡입직도 직관, 얘도 뭐가 된 거야? 직관일 때 측정하는 성능곡선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야. 이게 지금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게 직관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뭐예요? 엘보를 붙인다든가 바로 곡간이 된다든가 그러면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능곡선이 영향받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시스템 이펙트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용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송풍기 시스템 이펙트 제조사에서 직관을 하는데 연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것들이 시스템 이펙트다 한다. 오케이. 송풍기의 시스템 이펙트는 곡선을 어떻게 하는 건가? 충류일 때는 1승에 비례하고 난류일 때는 2승에 비례한다. 2승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얘와 얘는 역액관계에 있는 거잖아.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랑 이때 만나는 이런 지점이 성능곡선인데 흡입축 효과, 토출축 효과에 따라서 어쨌다는 거기에 보면 뭐가 달라 있는 거예요? 시스템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달라진다, 지금 손실이 발생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걸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겠어요? 지금 화재 안전 기준에는 뭐 어쨌다는 얘기, 송풍기 연결은 뭘로 하게끔 돼 있어요? 뭔 연결로만 가능하게 돼 있냐고. 아, 참. 송풍기 연결은 뭘로만 돼 있는 거예요? 뭘로 연결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에 송풍기와 덕트 연결은 뭔 연결로만 돼 있는 거냐고요? 예? 분리해서 해요. 송풍기와 전동기를 분리해서 해야 되겠죠. 송풍기와 덕트는 무슨 이염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캔버스 이염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조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직관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출제 의도는, 그거 뭐예요? 정합이 안 나고 45,000 시미터가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이펙트에 의하면, 풍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곡간이라든가, 부속을 직접적인 연결을 하지 않고 화재 안전 기준을 조금 더 보완하자 이런 실제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이 현재 문제점이 캔버스 이염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현재 어쨌다는 얘기 정합이라든가 이게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다는 얘기 이런 규정들을 추가로 보충하자 이런 논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실제 의도가. 나는 그런 의도로 출제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어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난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흡입축에는 어떻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난류가 발생하기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일정한 직관의 길이가 필요하더라. 뭐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그게 6D, 3D 뭐 꼭 이런 게 지켜지지도 않겠죠. 우리 송풍기 실 가보면 뭐가 되는 거 조그만 코딱지만 해놓고 알아서 맞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말고죠. 뭐 이거는 뭐 영 뭐 어제 저녁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봐요. 뭐 설 때 뭐 세뱃돈이 많이 나갔는가 봐. 그래서 얼굴이 다들 굳어 있어. 강의를 너무 어렵게 했다라고 지금 일부러 뭐 뻗튀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런 거 같은데. 아이, 야게샤. 쭉 넘겨가지고요. 사교시 1번. 너무 여기 자주 나온 거죠. 뭐 짜증날 정도 나온 거 아닌가요? 일단 청정소와 이렇게 약재량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량 기준.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부피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죠. 약재량은 이렇게 구한다. 방호 공간의 균일한 설계 농도. 부피 퍼센트네요. 오케이? 다시 얘를 뭘로 만들면? 중량으로 만들면 밀도를 곱해준다. 이런 이야기. 보고밀. 그 기본식은 보고밀이에요. 이 보고밀의 단위는 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중량이다.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비체적을 곱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보고밀대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암기하세요. 보고밀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하겠죠, 얘가 지금 뭐예요? 농도죠, 농도. 뭐다고요? 농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크게. 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퍼센트죠. 전체분에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뭐다고요? 전체분에 구하고자 하는 거다. 오케이? 전체분에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전체가 뭐인 거예요? 중량이면 중량 퍼센트, 부피면 부피 퍼센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그런데 단위는 뭐예요? 퍼센트야. 그런데 우리가 알기 쉽게 부피 퍼센트로 구했는데 중량 퍼센트로 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굳이 필요 없지만은 중량 퍼센트다, 부피 퍼센트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농도를 구할 때 전체 100을 기준으로 했다면 100분의 농도 C 전체분에 구하고자 하는 거. 오케이? 전체분에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런 자연적인 누설이 자연적인 누설이 있다라고 가정한 거야. 그걸 자연 누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 누설이기 때문에 자연노구를 사용하는 거야. 이런 수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자연적인 누설보다 더 큰 누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저기 여기 식에다가 이 식을 수정한 거야. 그래서 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식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은 얘와 얘.
그래서 뭐냐면 얘는 뭐야? 프리 이플렉스, 얘는 노 이플렉스. 그렇기 때문에 무유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유출 효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뭔지 아시겠어요? 누설의 크기는 이래요. 이게 더 누설이 더 커요. 얘보다. 얘는 뭐가 되는가? 완전 밀폐된 탱크. 가능하겠죠? 탱크 밀폐 자체가 없을 때 이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하니까 그런 거지만은, 그러니까 뭐는 거예요? 이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설계자가. 그래서 뭐예요? 얘는 안 하는 거예요. 화자안정 기준에는. 그럼 뭐 얘와 얘인데, 그럼 기준이 뭐예요? 얘가 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건물들은 자연적으로 누설이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밀폐 많이 해도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집에. 누설이 있는 거야? 누설이 없는 거야? 누설이 있는 거야. 그런 누설은 무슨 누설이라는 얘기야? 자연 누설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다라는 얘기야? 자연적인 누설. 이 누설은 어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누설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 누설은 50을 집어해보세요. 50을 집어해보면 뭐가 된 거예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예요? 50% 이상일 때 적용할 수 없는 식인 거예요. 이 식의 약지가 100%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 이하다지만 실제적으로 몇 프로 전후예요? 10% 전후의 누설을 가정한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실제적으로 50% 이상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어쨌다는 기본식인데 설계 농도가 적을 때는 이 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야. 왜 그런 거예요? 설계 농도가 적기 때문에 약간의 누설만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소화 실패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누설이 있다란 가정하에 설계합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누설이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약재라는 걸 더 많이 넣어주겠죠. 그런 식이 노 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책에 다른 서방 기사 책이라든가 모 기사 설계 시공이라든가 그때 전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얘는 누설되지 않는다. 얘는 누설된다. 웃기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어떻게 더 누설이 더 많다고요? 얘가 더 많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10% 합시다. 10% 하면 얘가 뭐가 된 거예요? 0.1. 오케이? 얘는 얼마인 거예요? 10을 집어해주면. 얘는 10을 집어해주면 얼마 된 거예요? 0. 11이겠죠. 90분의 10이니까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 안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예? 0.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105, 이래요. 어떻게 더 누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50%를 한번 합시다. 50%. 그럼 얘 얼마예요? 0.5. 0.5를 곱해줘야 되는데 얘는 얼마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얘는 1. 1이잖아요. 1. 이 사이겠죠. 0.7이나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식을 하면 설계 농도가 낮을 때, 10% 낮을 때는 이 식이나 오차가 커야 적어요. 적죠. 근데 설계 농도가 커버리면 오차가 커야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커버리네요. 1인데 0.7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어쨌다라는 얘기야. 약간 보증해 주는 거야. 약 5% 정도. 10%일 때는 5% 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농도가 낮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설계 농도가 높으면 뭐에 적용하게 되면 너무 뭐 하는 거예요? 과다 설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식, 설계 농도가 적을 때는 이식을 적용하는 게 청정소화약제, 할로겐 화합물하고 조라산 가스기의 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식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출제감 보란 말이지. 단위 최적당 약재량, 방출 후 농도, 비최적과 관계식을 유도하시오. 뭐 유도할 것까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단위 최적당 약재량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W, V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라고 한 거예요? F인 거예요? K인 거예요? F라고 되어 있네요. F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이 이게 나와버리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산화탄소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중량 기준이니까. 얘는 또 뭐가 된 거예요? 아까 50% 이상이잖아요. 75%까지 설계할 수 있잖아요. 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연 누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F는 자연 누출이니까 이런 식을 쓰겠죠. 이게 식유도예요. 좀 짧게 했어요. 시간이 많은 관계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암기해야 될 게 아니다. 어거지로 암기해야 될 건 당연하겠죠. 건축법 암기해줘 말아야 돼요. 암기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암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까 뉴턴이라든가 연력학이 연결되는 것처럼 점성법칙이나 수격이나 동력이나 에너지나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냐면 유체역학이란 뭐가 된 거예요? 뉴턴 역학이다라는 이야기가 결국 어쨌다라는 이야기예요. 뉴턴은 힘을 이야기한 거예요. 힘의 물리량, 수학을 이야기한 거예요. 수학의 창시자는 뉴턴이 되는 거예요. 왜? 수식을 처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두 번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일이라는 물리량을 또 만드네. 여기다가 뭐가요? 시간이란 걸 해가지고 율이 되네요. 율. 뭐 동력이겠죠. 동력일의 물리량을 힘 F는 MA 미분하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힘 곱하기 거리를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라는 물리량을 힘에다가 면적을 나누면 압력이라는 물리량을 힘에다가 세제곱을 하게 되면 밀도,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비중량이라는 물리량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체역학이랑 자연과학이란 뭐냐? 그 힘에다가 어떤 그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힘에다가 나누기를 할 건가, 곱하기 할 것인가, 더셈 할 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량들이 증가해가는 역사인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뉴턴 역학이 있는 거야. 이 뉴턴 역학을 그래서 저는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눈이 트인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대단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 뭐가 된 거예요? 토크, 뭐 다. 뭐예요? 토크.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량들이 결국 유체역학은 물리량들의 확장판이야. 우주가 확장하는 것처럼 물리의 양을 필요에 따라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물리량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건가? 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힘 F는 ma다라고 한다면 이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뭐 속도를 알면 못 푸냐? 못 푸는 거예요, 여기서는. 속도를 알려면 뭘 해줘야 돼? 미분해야 돼, 미분. 미분하면 이렇게 됐다네요. T분의 D, MV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속도만 알면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가 된 거야? 선택의 여지가 하나였다면 선택의 여지가 몇 개가 돼버린 거야? 2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가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를 접근하면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반이 미적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의 물리량을 가지고 뭘 해석하는 것보다 다양한 물리량을 하나를 알면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알면 풀린다 한다면 그것처럼 마술의 실마리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속도를 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의 속도를 아는 거고 현재 위치. 오케이. 현재 위치를 안다면 예를 들어 행성, 우주의 행성을 보자라는 이야기야. 그 우주의 행성의 위치를 안다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를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속도 지금 이런 거야. 그럼 어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어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가속도도 얘네들에게 결정되는 건가요? 현재 행성의 위치도 얘네들에게 결정되는 건가요? 그래서 결정론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질서들이 결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뭐만 알면 가속도만 알면, 뭐만 알면 속도만 알면, 뭐만 알면 거리만 알면. 그것을 이런 뭐예요? 이렇게 뉴턴 역학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절대론적 기반인 거예요. 절대론적 우주관인 거야. 아니야 임마 상대적이야 라고 들이민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래서 어쨌다는 절대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세 가지, 질량, 시간, 공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아주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마법의 돌처럼 뭐 변하지 않는, 우주 어느 곳에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힘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세 가지를 한 거예요. 힘. 질량,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간, 시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변하지 않는 시공간, 질량을 세 개를 합하면 그래 저런 단위를 절대 단위계라 하는 거고 저런 세계관을 절대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대적인데 왜 뉴턴을 알아야 돼?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우주 질서에서는 뉴턴의 역학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해석에 뭐가 되는 거라는 이야기야.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뉴턴 역학이라든가 이 뉴턴 역학을 기반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유체 역학이 나오는 거고 그 유체 역학, 재료 역학, 열 역학 이것을 삼역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학이야. 그 재료 역학도 뭘 알아야 돼? 뉴턴의 힘을 이해하면 재료 역학이 이해 안 돼. 열 역학인 거야. 뉴턴의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 역학이 이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역학의 중심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뉴턴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좀 오버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기본부터 튼실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